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간만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상승을 아주 강하게 이끌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5대1로 주식을 분할한다. 그리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점이 수급적으로 아주 호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호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펀더멘탈화 그럼 과연 변화가 있나?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오히려 4분기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처참할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변화한다고 해서 그 펀더멘털이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좀 가격과 가치를 좀 같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요. 자, 오늘 구정 명절을 앞두고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PBR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밸류를 볼 때는 저희들은 PER보다는 PBR을 많이 보는데 최근 한 4, 5년 정도 제가 박스를 그려왔는데 특히 노란 박스는요. 최근 2년의 박스 그 상단과 하단을 잘 보여줍니다. 상단은 한 0.9배 초반 정도 되고 하단은 0.80배 정도 됩니다. 지난번 최근 저점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거의 바닥에 다가왔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요. 자, 최근에 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많이 지금 사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쪽도 과거에 봤던 이런 쪽이 아니고 다른 쪽, 전통주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주 쪽, 특히 금융주, 지주사, 자동차 업종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쪽이 성장주 쪽인데 성장주 스타일에 투자해서 이제는 가치주 스타일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PBR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고 있다. 비정상의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정상화의 시기로 본질을 보는 이런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수급만 볼 게 아니고 가격만 많이 올라왔다고 그것만 따질 게 아니고 가치를 보면서 따라가셔야지 이 수급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 시장의 3대 지수 다 올랐습니다. S&P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오늘도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5,000선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 아쉽게 좀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과 또 올해 낙관적인 다음 분기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를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하나 볼 텐데요.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장에서 1.4%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서 아마도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좀 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증권 당국이 수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인사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새해 들어서 폭락했던 중국 증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주가 지수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불안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하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해 종합지수 어제장에서는 1.4%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이었는데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긴 했지만 휘발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가 수요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유가 가격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리스크와 관련한 기사 먼저 함께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쟁 관련 기사인데요. Hamas proposes 135-day Gaza truce with total Israeli withdrawal 이란 기사고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35일간의 휴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상군 철수와 함께 요구를 좀 먼저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1차 휴전 기간에는 이스라엘 인질 중에서 여성과 19세 미만 남성, 노약자와 환자를 석방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가운데 여성과 미성년자를 석방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 가자 지구에 투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지상군 병력 철수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어서 45일 동안 이어지게 될 2단계 휴전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남성 인질 전원을 석방하는 내용을 좀 담았고요. 마지막 3단계 휴전 기간에는 나머지 인질 전원과 사망자 시신을 넘기겠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또 이번 전쟁에 있어서 완전한 종료에 대한 합의도 기대한다라는 부분을 좀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좀 들어온 소식을 좀 살펴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방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승리가 코앞이라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일단 오늘 아침까지 전해진 소식으로는 하마스의 휴전 역제안은 진전되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기사들 이어서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기사로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Trump draws up a plan to punish the EU over trade란 기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시에 EU에는 중국과 함께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한 부분인데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는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칼 끝은 지금 나와 있다시피 EU, 유럽연합으로 좀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대규모 조치를 검토하는 데에는 EU가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U가 중국 기업의 전략적 투자 제한 등 미국이 원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었다라는 불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바이든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resident Biden wins Nevada primary라는 기사인데요. 현지 시간 6일 개최됐던 민주당 네바다 프라이머리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경선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승리를 좀 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싱거운 승리다라는 표현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날에 미국 공화당의 네바다 프라이머리 경선도 함께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낮은 지지율로 2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즉 지지 후보 없음의 표를 던졌던 유권자가 헤일리 전 대사의 표보다 2배나 더 많게 나오게 되면서 헤일리 전 대사는 좀 굴욕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리턴 매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중국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BC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China to help electric vehicles industry respond to foreign trade restrictions라는 기사고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 무역 지원을 위해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해외에 전기차와 관련한 R&D 센터를 설립을 하고 외국의 연구기관이나 산업 클러스터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립을 하는 등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업체들의 대출과 수출 신용보험, 위안화 결제 등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 또한 함께 좀 포함을 했는데요. 중국은 2022년에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에서 세계 2위의 국가로 자리를 좀 하게 되기도 했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총 491만 대를 해외에 판매하게 되면서 일본을 넘어서서 세계 1위의 자동차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차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서방의 견제를 뚫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의지 또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이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초록색 빛이 조금 더 많이 빛나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실적이 발표됐던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버가 먼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0.26%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고요. 특히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소폭 밀려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리바바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우 어제 개장 전에 발표를 좀 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정규장에서는 무려 5.8%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핵심 사업부의 성장세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 그리고 티몰의 매출 증가율이 2%에 그쳤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다만 회사가 자사주 매입 규모를 약 33조 원 정도 늘리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주가는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ARM, ARM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다만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정규장에서는 발표를 기다리면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후 발표 이후에 29%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우상향 곡선 그려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디즈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역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기대치에 소폭 못 미쳤으나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좀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정규장에서는 실적을 기다리면서 0.15% 약보합 순이었고요. 다만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확인한 후에는 현재 6.06% 상승하면서 흘러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로는 아마존, 도큐사인 그리고 스냅 이렇게 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마존부터 함께 살펴보시면 아마존은 전일장에서 0.82%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도큐사인은 정규장에서 1.6% 정도 밀렸고요. 스냅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34% 정도 밀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미국 테크 업계들의 연일 해고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발표를 했던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인 원 메디칼 그리고 약국 사업 부문인 아마존 파머시에서 수백 명을 감축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은 건강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인력을 줄이되 투자는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서명 업체인 도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력의 6%인 440명을 감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로 영업과 마케팅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좀 감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 함께 보실 텐데요.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이 전체 직원의 10%인 약 540명을 해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직급을 줄이고 대면 협업을 좀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은 실적이었습니다. 4분기에만 2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이 됐고 시장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 외에서 30% 넘게 밀렸고요. 일단 정규장에서도 34% 정도 어제장에서 추가로 밀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테크 업계들의 인력 감원은 올해 들어서만 132개 기업에서 3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6.67% 상승하면서 다행히 마무리했는데요. 일단 최근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기업이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실적 발표에서 작년 4분기 순손실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서 배당금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고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에 부실 은폐 의혹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지역 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신용 등급을 2단계 낮췄습니다. 즉 정크 등급, 투자 부적격 단계로 등급을 좀 강등했고요. 무디스는 NYCB가 자금 압박 상황에서 고갈 가능성이 있는 도매 자금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은행 예금의 3분의 1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면서 추가 강등 가능성까지 함께 열어두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도 투자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한 단계 낮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용평가사죠. S&P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NYCB의 요청에 따라서 등급을 철회한 후에 더 이상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급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장 막판 들어서 한번 다시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반전했던 이유는 블룸버그 통신의 단독 보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NYBC가 대차 대조표 개선을 위해서 약 5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대출 합성 위험 이전에 나서고 해상 관련 대출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좀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된다면 실제 유동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하는 모멘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NYCB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자 개별 은행 상황을 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우려된다라면서도 일단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으로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지역 은행의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섹터별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생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밸류업 프로그램, 코스닥 상장사로 확대, 세제 혜택도 검토.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검토한 바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의 밸류업 프로그램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코스피 기업 중심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고 PBR주 위주로 개미 투자자가 많은 코스닥 기업의 가치도 높여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영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구상이고요. 특히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증시를 통한 국민의 자산 형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밸류업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닥의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이 됐고요.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 세금 감면, 세액 공제 등 혜택을 제공해주는 방안 역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겠다라는 취지고요. 다만 세수 감소를 고려해 일률적인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을 마련해 차등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책적으로 살펴보시면 내용은 기업 가치 저평가 이유를 분석하고요. 대응 전략 마련 및 이행 여부를 독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당 순자산 가치 인덱스 역시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세제 개편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고 또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역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주 환원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할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증시 부양과 국민의 자산 형성,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주주가치 제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기술주 중심이라 기업의 보유 자산이 적은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성 있는 밸류업 평가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쯤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초 코스피 중심 실행이 예상이 됐지만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금 감소 고려, 또 세제 혜택은 차등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본시장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중과세 철폐의 해외 소득 유턴, 투자 고용 확대 선순환 불러온다.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연평균 1,044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기존에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했더라도 국내 본사가 받은 배당금을 기업 소득에 포함시켜 다시 과세하고 일부만 공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으로 해외 자회사가 보낸 배당금 95%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되니 그만큼 법인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분석이고요. 당시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감세로 많은 기업이 유보금을 국내로 반입하고 또 이를 국내에 투자해 기업 소득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본 리쇼어링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쇼어링 유보금이 국내로 나타나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본 리쇼어링이 투자 확대와 고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유고요. 자본 리쇼어링은 지난해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데도 일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금과 배당, 이자 흐름을 반영하는 본원 소득 수지는 지난해 316억 1천만 달러로 흑자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분기별 배당 수익금 살펴보시면 총 29조 9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자동차 해외 법인의 국내 송금 배당금 역시 훌쩍 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법인 세제 역시 개편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감세 정책만 있었더라면 지난해 대기업들이 유보금 반입에 이렇게 적극적이었을지 의문이다라면서 정부가 수도권 산업단지 확충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선진 인프라 조성을 약속하는 등 투자 여건을 같이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집어 본다면 정부의 규제 완화와 산업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작년 해외 유보금 11조 원이 넘게 국내로 유입이 됐습니다. 삼성 3분기 누적 배당금 수익은 30조 원에 육박했고요. 시설과 R&D 투자 등에 활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감세 효과 평균 3년 정도 이어질 것 같고요. 투자 이끌면서 인프라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영 영향력 고집하다 HMM도 좌초, M&A 컨트롤 타워 입지 흔들리다. 네, 세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HMM 결국 매각이 불발됐습니다. 산업은행이 맡은 구조조정이 지금 번번이 자초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수합병이 미루어지면서 국내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로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매각마저 불발되면서 산업은행이 맡은 구조조정이 번번이 좌초되고 있습니다. 산적한 인수합병 과제가 미뤄지면서 국내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고요. 이 KDB 생명 매각에 실패한 지 불과 넉 달여 만에 또 한 차례 대형 거래가 무산되며 산은의 구조조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평가입니다. 산은은 7일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 하림 측과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매각 측의 향후 경영권 개입 등을 놓고 7주간의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라는 분석이고요.
HMM 매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선 가장 큰 요인은 표면적으로는 JKL 파트너스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하림 측은 5년간 주식 보유 요건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재무적 투자자의 특성상 JKL 파트너스는 예외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매각 측은 이를 거부했고요.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정부의 경영권 개입을 놓고 벌어진 갈등 영향이 컸습니다. 하림 측은 자녀 연구체 3년간 주식 전환 유예와 배당 제한 등의 제한 사항 등을 다 걷어들였는데도 경영 간섭까지 받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산업은행 구조조정 대상 관련 현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매각 일지부터 짚어보시면 2023년 7월 20일 매각 공고가 발표가 됐었고요. 8월 21일 예비 입찰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림과 동원, LX그룹이 모두 참전했었는데요. 하림과 JK의 컨소시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고요. 다만 2024년 1월 20일 1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2주간 연장할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2월 6일 자정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라는 이야기를 내보였는데요. 실적도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부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부 안팎에서는 매각 측이 최소 6개, 6개월에서 1년 안팎 정도의 시간을 가진 뒤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운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라면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나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해석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하림그룹 컨소시엄의 대결에서 패배한 동원그룹 측도 HMM 인수 재추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매수자 쪽에 새로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재매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부 경영권 개입 둘러싼 갈등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 재연장도 결렬됐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 우군 찾기가 어렵고요. 해운동맹 재편의 경쟁력이 좀 저하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등 투자 지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수혜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코스닥 상장사로 확대, 세제 혜택도 검토한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앞서서 조간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코스닥 상장사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기존에는 코스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점차 그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 50위 이내, 상위 150위 이내까지는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오후 들어서는 단독 뉴스이긴 하지만 코스닥 모든 상장사 전체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조금 코스닥 쪽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왜 코스닥 쪽으로 범위를 확장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좀 지금 사진에서 나와 있다시피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를 보면 증시의 부양도 있긴 하지만 국민의 자산 형성이 있어요. 최근 시장 보면 코스닥은 좀 하락하고 코스피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주체를 보면 코스피에는 외국인이 굉장히 대량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소폭 사고 있고 반면에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정부가 좀 효과를 기대했던 효과인 국민의 자산 형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정부의 정책인 만큼 총선을 조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효과가 나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니 코스닥 쪽으로 좀 더 확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코스닥 쪽에서의 매기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에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아무래도 저 PBR 섹터가 지난주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자동차 굉장히 큰 계속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고 금융주도 아랫골이 굉장히 크게 달렸지만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도 없고 갈 만한 종목도 없고 저 PBR이란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말에 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현재 코스피의 위치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고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자동차 종목군들 좀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움직이는지 혹은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이번 주 시장이었는데 정부가 코스닥 쪽으로 확대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좀 그 매기세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한다. 다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점은 실제로 코스닥 기업들 중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PBR 굉장히 좋습니다. P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PBR이 낮다고 좋은 게 아니라 P/E열은 고정돼 있고 ROE가 높아야 되는 거죠.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 배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현금성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여부를 봐야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코스닥 성장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 2차전지, 게임. 물론 그중에 실적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PBR 쪽이 코스닥 쪽으로 좀 옮겨지게 되면 관련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다 보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노력이 대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만 그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있나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 키워드 어떻게 잡아보면 될까요? 코스닥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물론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코스피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을 때 코스닥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관련했을 때 저는 수급의 이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유동성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가 정부의 정책 발표로 인해서 코스닥 쪽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 PBR 테마가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이 2월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3월에는 결산법인 4월 총선이 있다 보니 관련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더 오는지가 관건인데 저는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본 증시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본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한국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하네. 지금 코스피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네라고 하면서 그 외국인 자금들이 일본 쪽에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도 그렇고 외국인 선물 현물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시장에서 느꼈던 것은 내용이 정말 없다. 아무래도 이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뉴스를 보더라도 재탕 뉴스라든지 혹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제부터 코스닥에서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빵빵 나와줬어요. 우선 첫 번째로 2차전지 쪽에서의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간의 호재성 뉴스이긴 하나 관련했을 때 에코프로 비행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는 점 물론 수급적인 이벤트입니다. 액면 분할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우리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했을 때 부진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실적이 부진하다, 두 번째로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코스닥 지수는 많이 안 올랐습니다. 이전만큼 2차전지 쪽에서의 위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코스닥을 구성을 하고 있는 다른 섹터의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도 다시 한번 매기가 한 번 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간 외에서 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던 점이 로봇 쪽에서 삼성 로보틱스 관련한 내용들도 나와줬고 LG화학이 GM과 양극재 50만 톤 공급 계약을 했다는 이슈로 인해서 좀 2차전지 종목군들이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물론 기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실제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얼마나 더 연속성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줬고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베스트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Q와 P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니 2차전지 섹터는 긍정적인 이슈가 맞긴 하나 관련했을 때 좀 반등의 흐름, 단기적인 반등의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수급적인 흐름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는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기회를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 조금 더 초점 맞춰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코스닥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한 만큼 섹터를 조금 더 구분지어서 보면 2차전지, 바이오, 게임, 엔터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은 수급에 대한 일관성 있는 종목군을 보자. 지금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옮겨지게 되면 수급의 꼬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심 있게 볼 만한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얼마나 일정하게 들어왔는지 그런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 PBR 테마로 보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철강, 일부 자동차 섹터, 일부 건설기계 이런 쪽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자동차 섹터. 물론 현대차 기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코스피 쪽에 있는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와 같은 종목군들도 반등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긴 하나 코스닥 쪽에 있는 자동차 종목군들도 굉장히 큰 폭의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가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 PBR 쪽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자동차 부품주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PHA라는 종목과 코리아 FT라는 종목인데 우선 PHA라는 기업을 보면 좀 최근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 강세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 굉장히 강세 흐름 펼치고 있고 부품주 강세이다 보니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라고 보면 자동차 문을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인도 법인 그러니까 인도 IPO를 추진하게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가 인도 쪽을 좀 가게 되면 관련했을 때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쪽이 추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 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높은데 PBR은 0.3배 수준 거기다가 더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이미 지난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나는 돈도 있고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를 할 만큼 현재 코스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게 되면 관련했을 때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최근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잠깐의 부담감은 있을 수가 있지만 5일선 타고 꾸준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만큼 관련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선 수급에 대한 일관성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현대, 롯템, 펀더멘탈로 삼성물산 이렇게 두 종목 됩니다. 오늘 좀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롯템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그 주가가 바닥에서 입질이 꾸준한 것 같아요. 바닥은 하방은 좀 이렇게 막아주고 있고 오히려 좋은 뉴스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좀 입질하려고 올라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대로템은 아시다시피 뭐 방산도 하고 그다음에 전동차 이쪽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좋은데 분위기가 좋을 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전차, 우주 그리고 로봇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다. 과거에는 전차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주나 로봇 쪽도 뉴스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안으로 있는 거는 두 번째 줄 빨간 그 줄인데요. 폴란드 2차 계약 820대 이게 빨리 가시화하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수은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는데 이게 빨리 개정이 돼야 다른 나라하고 이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820대를 받는 건데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또 현대로템 주가가 뭐 날아가겠죠. 근데 이제 개정법이 어떻게 될지 아직 그 물음표기 때문에 주가는 여전히 가만히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폴란드를 넘어서 좀 바라볼 때다. 일단은 뭐 폴란드양 K2전차 인도 될 때까지는 ROE라는 거는 계속 올라갈 거다. 수익성은 계속 괜찮을 거다. 그런데 그 다음은 그러면 그 다 끝나면 뭐 할 거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은법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820대를 또 인도할까, 또 만들어서 팔까 이런 생각을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왔죠.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미국 LA 메트로에 한 8천억 중반 정도 됩니다. 전동차를 공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쪽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에는 호주 쪽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그로스 성장이 막혀있기 때문에 자꾸 해외 쪽으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는 이제 중동이죠. 그쪽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이제 한 4조 넘는 그런 전동차 입찰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화될 건데 거기도 이제 입찰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어제 LIG 넥슨을 했지 않습니까? 이 천궁2가 미국의 사드보다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아주 헐값에 파는, 헐값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진을 좀 낮게라도 많이 팔 수 있는 LIG 넥슨 같은 걸 산다 이런 거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로템이 전동차를 만드는 것도 싸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옆으로 기다가 이제 급기야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깨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이 뭐 공매도에서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제같이 사들어오는 거는 진성으로 사들어오는 걸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어제 아까 말씀드린 그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온 걸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분위기는 현재 괜찮습니다. 자, 밸류 밴드로 봤을 때 낮지는 않습니다. 중상단이니까 이런 주식들은 분위기를 탈 때만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새 이제 PBR 열풍이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이제 차트를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견줘서 말씀을 드리는데, PER로 봐도 12.8배, 어제 LG 넥슨 12.5배라고 하는데 낮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PBR로 봐도 현대로템, LIG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1.5배,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ROE 대비해서 낮지는 않은데 어쨌든 분위기 좋을 때는 주가가 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목표가 하향세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 터치하겠습니다. 현대로템 32% 정도 남아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현대로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펀더멘탈, 가장 최근에 핫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자, 차트 보시죠. 저희가 여기 이 왼쪽 부분 11월, 12월에서 삼성물산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드릴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사항들이 지금 접수되고 있다. 여러 런던에서도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니까 국내에서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시 주주 제안서를 이제 제출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던 차에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해가지고 나오니까 삼성물산 아주 강력하게 지금 파동을 형성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냐면요. 보세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삼성물산이 무려 49%나 이렇게 오를 정도로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제 SK스퀘어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 66% 이렇게 올라온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삼성물산 같이 이렇게 무겁고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 상당한 겁니다. 이거를 상당한 이벤트로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자, 제가 그 다음을 차트를 또 하나 더 그려봤습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지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거의 19조 정도 이게 달하거든요. 근데 삼성물산 주가가,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삼성물산만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주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행동주의의 요구에 NAV 대비 할인율이 지금 축소되고 있다. 보통은 저희가 지주사 이런 거 얘기할 때 NAV 대비 Net Asset Value라고 합니다. 순자산 가치입니다. 이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적게는 50%, 근데 대충 평균은 60% 정도 됐고 많게는 70% 정도 됐었다라고 제가 두산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바 있는데, 할인율이 지금 많이 축소됐습니다. 제가 방금 할인율이 60%가 좀 평균 정도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삼성물산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할인율이 급기야는 40%까지 축소가 됐습니다. 지주사들은 더블 카운팅, 그러니까 중복 할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복 계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할인을 해야 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돈 투자해야 되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만 해도 또 18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도 사업회사도 투자해야 되고, 지주회사도 하면 이 돈 빼가지고 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할인을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할인율이 과대했던 거에서 지금은 할인율 축소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 이런 얘기고, 주주들이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데가 어딘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City of London Investment 여기도 이제 들어오고 있고,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 여기도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안다 자산운용 이런 데서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냥 시큰둥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울프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울프. 늑대잖아요, 늑대. 늑대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죠? 한 마리 늑대가 가서 이렇게 먹잇감을 사냥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무리를 지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행동주의 펀드들 이런 울프백, 그러니까 집단으로 나서가지고 컨센서스를 형성해가지고 지금 압력을 넣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삼성물산에서 작년 2월 달에 이사회에서 보통주에 대해서 배당금을 2,550원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울프백으로 뭉친
주주 제안서를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4,500원 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걷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또 자사주 또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전체 살 수 있는 금액을 보통 시가총액의 한 2% 정도 안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배당, 자사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율 0.1%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들어오는 거는 진성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를 봤을 때 이렇게 핫한 시기가 없었다 할 정도로 삼성물산 상당히 올라가고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조만간 끊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PBR은 조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할인율 많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높아진 할인율은 밸류에이션은 맞습니다. 0.74배까지 조금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 목표가는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18%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현대로템, 펀더멘털로 삼성물산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국채금리가 올라도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000선을 육박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의 일면 밸류업 프로그램 코스닥 상장사로 확대한다. 세제 혜택 검토에 따른 수혜주 찾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현대 로템, 펀더멘탈은 삼성물산 알아봤습니다. 저희를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